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만의 비밀계. 2. 한국의 첨단 방어무기. 3. 시진핑의 악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만 영공을 침입한 중국 군용기들, 참다 못한 대만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 중국 정부가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에게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들여오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심지어 한국 공군이 대만 영공을 수호할 수 있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만의 한국 무기 수입 검토와 한국 공군을 끌어들인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다수의 전투기. 조용하던 하늘을 어지럽힌 전투기 무리의 병사들은 다급하게 전투 태세를 갖추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날, 중국은 대만 영공으로 군용기 구대를 보내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16 전투기 8대와 Y8 기술 정찰기 일대 중국 소유의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방공 식별구역 아디지에 등장했죠. 대만 국방부는 즉각 초계기를 파견해 퇴거를 요청, 방공 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중국을 위협했죠. 중국은 대만의 위협에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대만 영공이 사실 중국 소유라는 것을 자랑하던 중국의 시위가 유달리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침공한 시기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렸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 24일, 중국이 대만 영공 근처로 군용기를 보낸 날 역시 24일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두 국가의 군사 움직임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러시아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지금 언제라도 중국은 대만을 향해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 역시 이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대만은 미증유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조만간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마이클 오웬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러시아 제재 수위를 보고 대만 공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죠.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린 이번 출격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놓으며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언급했습니다. 러빙정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철저하게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 대만이 처한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죠. 대만이 이례적으로 빠른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대만이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지적. 현재 많은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지금 미국이 제대로 대만을 방어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지 않아도 대만은 자국을 지킬 군대나 무기 시스템이 취약해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 선진국들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만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전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가해 줬죠. 작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 M109A6 자주 복사포 40기와 키트 1700개를 우선적으로 대만에게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자주포와 F-35 등 첨단 무기 수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글렌 멀린 전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대만으로 파견해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4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을 침입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이번 파견은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을 대만에 보내면서 러시아 전쟁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미국은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만남을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미국에게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과의 회담에서 대만 총통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국 보호를 위해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 구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대만이 꺼낸 한국형 아이언돔은 북한에 맞서 한국이 구상 중인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캠들을 의미합니다. 고도 10-30km의 하층 방어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북한이 점점 미사일 파괴력을 높이면서 이에 대한 방어 개념으로 도입한 시스템이죠. 아이언돔은 원래 이스라엘이 개발해 실전 배치한 적어도 방공망으로 약 70km 이내에서 로켓 포탄과 박격 포탄을 추적해 제거하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가자 전쟁 중 하마스가 퍼부었던 4,000발 가까운 로켓 포탄을 90% 방어한 것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국은 아이언돔이 보여준 성과에 충격을 받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북한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 이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발표만 있었을 뿐 실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올해 2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펼친 시연에서 LSM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알렸는데요. 저충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 고도 70km에서 150km 수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와 결합, 요격 가능 고도 40-70km 사이의 중층까지 방어 가능한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한국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성공해내면서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한국의 개발 소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국 시스템을 수입할 것을 권했지만 이번 소식을 듣고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LSM은 한개 포대 당 다기능 레이더 일대 교전 통제소와 작전 통제소, 대한공기 유도탄 발사대 등 각종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구축하는 데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어렵지 않게 이를 성공시킨 것이죠. 최근 한국은 굵직한 방산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방산 시장에서 핵심 수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된 것이 대표적이죠. 항공기 격추용 미사일 천궁의 개량형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천궁2는 201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회 시험평가에서 100% 명중을 기록한 진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도 더 놀라운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패트리어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기량을 자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천궁의 성공은 기존 기술 개량을 한 끝에 거둔 성과라 여겨 많은 이들이 한국형 아이언돔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천궁 미사일 수출 역시 큰 틀에서 보면 한국형 아이언돔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한국에게 캠드 시스템 구입을 요청했고 더 나아가 한국 공군이 대만 영공을 수호할 수 있게 특별 조항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손까지 대만은 빌린 것이죠. 실무 협의를 위해 대만 국방성 관료가 한국을 방문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은 대만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얼마 전 대만이 개발 중인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건조 사실을 여기에 한국 기술진이 참여해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수입한 부품을 대만까지 조달 잠수함 제조, 기술을 지닌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게 저항할 잠수함을 제조 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지면서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국가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릴 정도였죠. 중국 정부는 대만 당국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을 어기는 행위이며 대만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로이터 통신 소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면서 한국 정부와 대만 정부의 우호 관계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죠. 작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과 자살 공격형 무인기, 스텔스 초기함 구입을 위해 한화로 10조 원 가까이 소비한 대만 입장에서는 안정성은 물론이고 파괴력까지 검증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대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어떤 국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 한국을 향해 협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한국형 아이언돔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지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무기는 중국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로 일관하던 중국이 대만의 아이언돔 수입과 관련해 다급하게 반응한 것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는 한국 방산. 계속해서 한국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언제까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한국 연구진들의 활약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준의 레이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로라는 군사 강국들도 포기한 기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현대전의 지배자인 응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이사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사 레이더를 개발한 미국과 최초로 전투기에 이사 레이더를 탑재했던 일본을 뛰어넘어 한국이 이사 레이더 종주국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이사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갑질을 이어오던 미국에서도 기겁하고 한국 달래기에 들어갔는데 한국 방산 기업들은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뒤통수를 맞았던 게 아닌데 이제 와서 친한 척한다고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냉담한 반응에 당황한 미국이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가 수작이 들통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에 마스터키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300W급 S밴드 질화관련 반도체 증폭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에서 생산 중인 소자의 0.5배에 달하는 출력을 내는 소자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질화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제작의 핵심 소자로서 군용 이산 레이더의 TR 소자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기존 반도체 소자로 쓰이던 실리콘시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실리콘 소재를 대체할 물질로 여겨지던 갈륨 비소가해즈보다 전력 밀도와 전력 효율이 7배 이상 높아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소자는 S밴드 레이더에 사용되는 소자로 300W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레이더는 용도에 따라 X밴드, L밴드, C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로 개발되어 왔는데요. S밴드 레이더는 24GHz 대역을 가지며 파장 범위가 넓어 장거리 탐지도 가능하면서 높은 신호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57 스텔스기의 스텔스 도로가 X밴드 레이더에 대한 저탐지 도로이기에 S밴드 레이더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고 추적,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들이 스텔스를 고려하여 개발 중이기에 대스텔스전 기술로 바꾸게서 S밴드 레이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러시아의 S-400 요격 체계가 S밴드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눈을 가지느냐가 현대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S밴드를 만들기 위한 질화갈륨 소자는 각국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수출과 수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질화갈륨 소자의 수입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에 질화갈륨 직접 회로를 포함시키며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질화갈륨 소자를 자체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된 질화갈륨 TR 소자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민간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곧바로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강동민 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 레이더 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직접 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출력 질화갈륨 소자 생산국의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개발은 단순히 군사 분야뿐만 아닌 첨단 산업에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성과입니다.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쓰이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막대한 부가 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모든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갈륨 소자 개발을 통해 단숨에 전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레이더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가장 기대받고 있는 분야가 KF-21을 필두로 한 전투기 탑재 이산 레이더의 국산화 연구인데요. KF-22의 첫 파생형 계획으로 미국의 F-18을 개조한 EA-18 그라울러와 같은 전자전기가 고려될 만큼 국산 이산 레이더를 장착한 KF-21은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의 전자전 능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화에서 KF-21의 이산 레이더를 주도해서 개발 중이고 시제품을 보잉 737을 개조한 시험 항공기 탑재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산 이산 레이더가 완성된다면 이후 소형화를 거쳐 FA-50 블럭 20에 탑재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LIG 넥스원에서 레이더의 소형화 연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랄만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는데요. LIG 넥스원은 레이더 소자 소형화를 통해 기존 레이더보다 강력한 이산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 레이더에 사용된 소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레이더 소자가 탑재되었는지도 레이더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의 이산 레이더 소자 수가 1088개인데 그보다 훨씬 작은 레이돔을 가진 FA-50의 소형 이산 레이더에 무려 1024개의 소자를 배치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러한 소자 소형화 기술을 KF-21의 이사 레이더에도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의 레이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F-35의 레이더 소자 수보다 많은 1400개 이상의 소자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존 요구사항이던 8900W의 전력 소모를 7450W까지 낮추어 저전력 레이더 설계를 구현해 향후 소자 출력을 20%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최근 FA-50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공대공 미사일 암람과 통합되는 것을 미국에서 승인했으며 FA-50에는 미국제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됐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라도 미국이 승인해줘서 다행이라는 반응과 국산 레이더가 아닌 미국산 레이더를 장착하면 미국의 라이선스비로 뜯기는 게 너무 많으니 국산 레이더를 달자는 반응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외국제 기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허가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본래 KF-21의 공대공 미사일로서 레이시온사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AIM-120C 암람을 통합하려고 했었지만 미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을 선택했었으나 KF-22의 첫 시험 비행에도 미티어 미사일의 모형을 달고 출격했었죠. 거기에 FA-50 블럭 20매는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기에 미국의 이사 레이더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폴란드에서 FA-50을 구매하며 폴란드 수출형인 FA-50PL에는 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직 FA-50에 탑재할 소형 이사 레이더가 완성되지 않았었기에 2차 인도 예정일인 2025년까지 FA-50PL을 완성하기 위해선 미국제 이사 레이더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 탑재할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통합 허가를 해줄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FA-50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통합을 승인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제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을 FA-50에 탑재해 연동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승인했으며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노스럽 그루먼의 사브 이사 레이더가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FA-50의 미국제 레이더와 미사일이 탑재되는 게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카이 관계자는 FA-50의 이사 레이더로 무엇이 탑재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보도와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아직 FA-5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카이에서는 국산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보도된 사실은 미국 제조사 측에서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흘린 거짓 정보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이사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는 우위에 서 있던 미국이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까지 한국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카이 내부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될 FA-50에도 한국에서 제작한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자는 의견이 주류라고 합니다. 폴란드로의 FA-50 기체 인도 기한이 칙박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레이더 소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산 레이더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의 전투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방산업체들이 우습게 보던 한국의 기술적 도약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당당히 미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 레이더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적대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무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원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어 방산 수출의 걸림돌을 하나 더 제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F-21의 이사 레이더를 개발 중인 하나시스템은 이탈리아 유수의 방산기업인 레오나르도사와 항공기용 이사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었으나 하나시스템 관계자는 앞선 방산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첨단 무기 체계 기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해외 선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수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받아먹기만 하던 한국이 어느새 세계 방산 기술을 선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추월당하는 곳이 바로 세계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1등의 자리를 지킬수록 꾸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했고 한국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 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에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 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피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달러 2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달러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 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달러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달러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품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달러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후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E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 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에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허웨이와 제트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허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의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를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일 이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허웨이와 제트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